저는 예전에는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쏟아부으면 언젠가 그가 이해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가장 상상도 못했던 일 중 하나는 제가 두 손으로 키워낸 그 아이가 언젠가 저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하고 이른바 등산 여행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해 제 죽음을 조작하려 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제가 이미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였죠. 박민수, 방금 내 계좌로 4억 4,310만 원을 송금했어. 라고 말하며 그의 번호를 눌렀다. 내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 평소와 다름없었다. 김수연에게 좋은 보충제를 사줘. 그녀와 아기를 잘 돌봐줘. 알겠지? 박민수는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소리는 가벼우며 걱정 없는 듯했다. 마치 항상 완벽한 남편이자 감사하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물론이죠, 엄마. 이제 아빠가 되니까 김수영과 우리 아이를 잘 돌볼게요. 나는 더 말하려던 찰나 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알겠어, 엄마. 가봐야겠어. 여기 일이 많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의 흔적도 없었다. 심지어 간단한 감사 인사도 없었다. 나는 실망의 아픔을 삼키며 부드러운 대답을 강요했다. 알겠어.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아. 하지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내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이 들려왔다. 드디어 그 할망구가 돈을 보냈어. 내 심장이 조여졌다. 김수영의 목소리였다. 나는 박민수가 어떻게든 나를 지켜줄 거라는 간절한 희망을 붙잡고 숨을 참았다. 하지만 내 기대는 빗나갔다. 박민수는 차가운 웃음을 내뱉었다. 그녀는 너무 과민 반응이야. 그 돈을 짜내기 위해 임신까지 위장해야 했어.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의도하지 않게 전화기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아들과의 모든 따뜻한 기억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조각으로 부서졌다. 가슴 속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퍼져갔다. 박민수는 항상 돈에 무책임했다. 결혼 전에는 항상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때로는 몇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 심지어 수십억 원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매번 그 돈을 주었다. 도박 비드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뒤처리를 했고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눈이 멀지 않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비상금을 숨겨두었다. 만약을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가 김수연이 임신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을. 결혼 후 박민수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어들다 결국 거의 끊겼습니다. 저는 그가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의 부재를 위해 변명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 김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박민수와 함께 제 돈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 서서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침묵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조롱하는 듯한 잔인한 침묵. 마치 세상이 내 등 뒤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에야 모든 것이 실감났어요. 모든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것은 두르허 박민수가 내 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혼자 살던 지 오래된 나에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거의 낯선 소리처럼 들렸다. 눈을 비비며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다. 박민수 김수연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박민수, 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인사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네고 내 팔에 밀어넣었다. 오늘 시간이 생겨서 들렀어. 너를 확인하러 왔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보조식품도 가져왔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김수연이 즉시 끼어들며 달콤하고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희,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박민수는 집에서 당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일에 파묻혀서 방문할 기회가 없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연기에 몰입해 있었고 프로처럼 역할을 소화하고 있었다. 만약 이게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면 나도 함께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말 배려심 있는 행동이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박민수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민수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엄마, 서 있지 마세요. 조금 이야기나 합시다. 이미 이 방문이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김수연을 쳐다보고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김수연이 임신했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 한동안 같이 살면 어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김수연이 급히 말을 이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희,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우리 둘 다 건강에 안 좋나. 사실 그들은 이 집을 오랫동안 노려왔던 거야. 내가 사는 단독주택은 도시의 중심부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모든 것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다. 사람들이 수년간 기다려서 들어가는 그런 동네다. 부동산 가치 이미 오래전에 13억 원을 넘어섰다. 박민수는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가벼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에요. 박민수의 눈이 번쩍였지만 그의 표정에 미묘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아직 완전히 만족하지 않은 듯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앞으로 다가와 분위기를 탐색했다. 어차피 여기서 살 거라면 집을 제 이름으로 넘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유지보수 같은 성인 책임은 제가 맡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김수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살짝 우월감을 내비치는 듯했다. 맞아. 이정희.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미 많은 걸 해줬잖아. 이제 쉬어야지. 집안일과 청구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거리감을 느꼈다. 심지어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과거에는 박민수의 모든 요청이 논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그때는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저없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내가 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내 모든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너는 내 엄마니까라고만 말하면 내가 세상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 속에서도 작은 떨림조차 없었어요. 그래,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박민수는 얼어붙었고 김수연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미소로 덮었어요. 그들은 내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미소 지었어요. 계속해, 이 연극을 이어가라.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이사 온 후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김수연은 소파 옆에 편안히 앉아 내 옆에 다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집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책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몇 일 더 걸릴 것 같아요.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자신을 다잡고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릴게요. 물론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문서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집은 여전히 법적으로 내 소유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행동은 거의 불편할 정도로 순수한 모습으로 변했다. 김수연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민수 수년간 스펀지 하나 만지지 않았던 사람, 은 갑자기 주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모든 말과 행동은 달콤함으로 넘쳐났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며느리와 헌신적인 아들의 완벽한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습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박민수는 결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고용된 일꾼처럼 대했습니다. 식사를 요구하고 호의를 기대하며 모든 것이 당연시되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식탁을 닦고 있단 말인가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인생을 희생해 왔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서 본 건 단지 털어낼 금광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단 한 가지 질문에 시달렸어요.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걸까? 너무 엄격해진 걸까?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로 그렇게 차가웠다면, 그를 그렇게 많이 용서했을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또다시 노력했을까? 나는 항상 사랑, 진정한, 모성애 같은 사랑,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만약 내가 충분히 주기만 한다면 그는 변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자신을 너무 닫아버렸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기웃거리는 타입이 아니며 기웃거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어요. 천천히, 조용히 문 쪽으로 기어갔고 귀를 나무에 대었어요. 내가 들은 것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녀가 집을 넘기면 박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바로 그녀를 내쫓을 거야.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김수연은 웃음을 터뜨리며 흥분을 감추려 했지만 실패했다. 맞아. 그때까지 그녀의 상속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내 어머니, 박민수는 비웃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짐일 뿐이야.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녀가 애 필요하겠어. 얼음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다. 이 아이가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이였어. 나는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 그를 인생의 길로 이끌었어. 그가 만든 혼란을 수습하고 그의 빚과 실수, 거짓말을 덮어주었어. 그런데 이제 그의 눈에는 나는 단지 장애물일 뿐이었어. 부담일 뿐이었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어떻게 이런 무정한, 감사 모르는 남자를 키웠을까? 아마도 내가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내가 너무 쉽게 주었기 때문일 거야. 사랑이 끝없는 희생과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을지도 몰라. 내 생각은 수년간 잊고 있던 기억으로 흘러갔다. 박민수의 대학 시절. 그가 도박에 빠진 첫 번째 순간. 그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도박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쌓았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얼마나 깊은 늪에 빠졌는지 명확해졌다.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나는 그를 믿었다. 저는 그의 은행 계좌를 차단하고 집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고립이 그가 만든 혼란을 직면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반성 대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며 가구를 부수고 문을 차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자살할 거야. 라고 외쳤죠. 그래도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의 일부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날, 내가 그에게 뜨거운 수프를 가져갔을 때까지 그는 내 손에서 수프를 빼앗아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내 팔에 튀어 피부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내 위에 서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언제까지 고문할 생각이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서진 그릇을 주워서 닦아내며 팔이 아프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를 돕는 것이 실수였을까?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면 내 진짜 실수는 그렇게 속이 빈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은 것일까? 요즘 그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속은 더 차가워지고 계산적이며 탐욕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나는 더 이상 아무 가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 내가 몰랐던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이미 앞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흘러들어와 방에 부드러운 줄무늬를 만들었다. 천천히 깨어나며 내 눈은 자연스럽게 침대 옆으로 향했다. 몽이가 없었다. 침대 옆에 작은 카페트 조각, 그의 평소 자리은 비어 있었다. 그의 코로 밀어주는 따뜻한 느낌도, 나를 맞이하는 꼴이 흔들림도 없었다. 가슴에 뭉클함이 퍼졌다. 나는 일어나 담요를 던져버리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쯤이면 몽이가 꼬리를 흔들며 아침 산책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몽이, 여기 오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부드럽게 부르며 손뼉을 치며 복도로 걸어갔다. 거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파 옆, 테이블 아래, 계단 근처, 아무것도 없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 옆에 물그릇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그건 그가 어젯밤 집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몽이, 나는 더 큰 소리로 다시 불렀다. 뒷마당으로 나갔다. 아침 이슬로 젖은 잔디가 있었다. 흙내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몽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나는 소리쳤고 내 목소리가 고요함에 울려 퍼졌다. 오직 새들의 지저귀만이 응답했다. 내 손가락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급히 안으로 달려들어가 집안을 뒤졌다. 소파 뒤, 침대 아래, 옷장 안, 심지어 화장실 문 뒤까지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낡은 담요로 둘러싸인 작은 잠자리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2개의 씹는 장난감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삐걱거리는 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곳에 개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때야 깨달았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납치된 거였다. 등골을 찌르는 차가운 소름이 갑자기 퍼졌다. 나는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갔다. 박민수와 김수연은 테이블에 앉아 세상 걱정 없는 표정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매니큐어된 손톱으로 접시를 긁으며 귀를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박민수, 몽이를 본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베이컨을 베어 물며 손으로 휘저으며 무시하는 듯이 말했다. 아, 걔 말이야. 아침에 데리고 나갔어? 어딘가에 버렸어. 내 머릿속이 폭발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듯했다. 너, 뭐라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며 자신을 억누르려 했다. 박민수는 마침내 천천히 씹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그냥 늙은 개였어. 항상 발에 걸리니까. 그 녀석 없으면 집이 조용할 줄 알았지. 내 귀가 융잉거렸다. 배가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뒤틀렸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이봐, 엄마. 너무 과장하지 마. 너는 60살이야. 걔가 뭐가 필요해? 그 걔에게 12년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거야. 이제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그를 쳐다보며 입을 벌린 채 말할 수 없었다. 김수연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볍게 닦으며 평소와 같은 어조로 말했다. 정말이지, 이정희, 박민수에게 감사해야 해.
그가 너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시선이 커피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소파에 앉아 한 살 된 몽이를 무릎에 안고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따뜻함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게는 내 위로였어, 내 동반자. 혼란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유일한 안정된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한 점의 후회도 없이 그들을 내게서 앗아갔다. 그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은 황금비드로 따뜻했지만 나는 그토록 깊은 모든 것을 삼키는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붕괴는 너무도 깊어 끝없는 공허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박민수는 이미 나를 상처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기심을 받아들였고 실망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모두 삼켰으며 감사하지 않은 아들을 키웠다고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 나를 영원히 부숴버릴 그 일격이 개의 부재에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명확해졌다. 이 모자 관계의 웃음거리를 끝내야 할 때였다.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쯤 박민수와 김수연은 단 한 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완전히 확신한 듯했다. 그날 오후 내내 방에 혼자 앉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은 서서히 이상하고 음산한 평온함으로 가라앉아 갔어요. 몽희, 만약 내가 아직 여기 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떻게 대가를 치를지 말이죠. 다음 날, 저는 합법적인 주택양도 계약서로 위장한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박민수에게 건넸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걸 선물로 생각해, 내 작은 가족을 위해. 박민수의 얼굴은 당첨된 로또 티켓을 받은 아이처럼 빛났다. 그는 내 손에서 폴더를 빼앗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스러움이 김수연의 주의를 끌었는지 그녀는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얼굴에 숨기지 못한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문서를 훑어보며 줄마다 미소가 넓어졌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눈동자가 살짝 좁아지며 의심스러운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고 평소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척하는 역할로 돌아갔다. 그럼 이제 이곳은 우리 거네요.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언제 이사 나갈 거야?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다. 나는 깜빡이며 놀란 척했다. 이사 나가? 그럼 어디로 가라고? 김수연은 무심한 어조로 어깨를 으쓱였다. 그건 내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야. 우리는 내가 어디서 살지 책임지지 않아. 나는 박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살짝 떨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머물 수 없나요?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임대할 곳은 많아요. 그냥 찾아봐.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는.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여기서 당신을 잘 돌봐왔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약속해요. 방해되지 않을게요. 김수연은 입술을 삐죽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다시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당분간은 머물게 해. 적어도 쓸모는 있잖아.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집의 새 주인으로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동의했기 때문에 박민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래, 어쨌든 머물러. 나는 시선을 내려 입술 끝에서 떠오르는 작은 미소를 그들이 보지 않도록 했다. 그들이 더 편안해질수록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이 더 쉬워질 거야. 사실 나는 그들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봤다. 결혼 준비부터였다.
박민수는 김수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 마지막 원까지 긁어모았다. 과도한 결혼식장 비용, 고급차, 아파트 보증금 모두 내가 부담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신의 집에서 무급 가정부로 전락했다. 그날부터 김수연은 자신의 특권을 숨기지 않았다. 물 좀 가져와. 그녀는 어느 오후에 탁자를 치며 명령했다. 마치 내가 서버인 것처럼. 요즘 정말 늙었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는 뱉어내며 나를 향해 튀겼다. 나를 태우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나와 아기까지? 저를 찌르는 분노가 제 평정심을 반으로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억누르고 부서질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다른 걸 가져올게요. 그녀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차고 나를 손짓으로 내보냈다. 그만둬. 그냥 장을 봐와. 저녁에 먹을 만한 걸 만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보기 가방을 들어 문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문턱을 넘자마자 계획의 첫 실이 이미 내 머릿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매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히 움직이며 재료를 골랐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다. 내 복수였다. 조용히 준비된. 싸구려 트릭은 없었다. 기름기 많은 햄버거나 설탕 폭탄은 너무 뻔하고 추적하기 쉬웠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에게 훨씬 더 은밀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나는 카트에 위한 음식으로 가득 채웠다. 고칼로리, 풍부하고 중독성 있는 음식들.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파괴자 같은 음식들. 크림 같은 감자 퓨레, 황금빛 버터 토스트, 구운 맥앤치즈, 오리죽, 달콤한 호박 수프,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가공육과 짠 소스. 그들은 갈망하던 모든 것이었어요. 사랑과 위로의 맛이 나는 것들. 하지만 서서히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그날 저녁, 나는 테이블에 풍성한 식사를 차렸어요. 박민수는 크림 리소토와 치즈가 가득한 카세롤을 마치 며칠 동안 먹지 않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으며 입을 벌려 웃었어요. 엄마 음식 맛있어요. 아들이 손가락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연은 제가 의도적으로 버터와 크림으로 풍부하게 만든 두꺼운 기름진 호박 크림 수프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를 여기 두는 게 실제로 현명한 선택이었나 봐. 원하는 만큼 먹어라. 저는 달콤하게 말하며 그릇을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최근에 둘 다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아. 그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안쪽에서 떠오르는 어두운 만족감을 억눌렀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걸린 함정이 점점 더 조여오고 있다는 걸, 그들의 몸에 스며드는 무기력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들의 정신은 곧 더 느려지고 흐려질 것이다. 판단력이 둔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요리했다. 날마다 같은 리듬을 반복했다. 풍부하고 무거운 식사를 미소와 함께 내어놓았다. 그들이 먹을수록 나는 더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이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을 때 내 계획에 바람을 빼는 것이 있었다. 거실을 청소하던 중 박민수의 노트북이 소파에 무심코 열린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화면은 브라우저 창에 멈춰 있었고 그는 아마도 닫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엿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한 번만 봐도 나는 얼어붙었다. 고령 가족 구성원에게 고액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보호 없이 실종되는 방법, 사망 후 신탁기금 수혜자를 변경하는 방법. 더 읽을 필요는 없었다. 몇 줄만으로도 충분했다. 등골을 타고 얼음물처럼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그 모든 의미를 깨달았다. 내 삶은 숫자로 축소되었다. 잠재적인 보험금 지급액.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보험 계약서였다.
표적이었다. 운명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한 운일지도. 하지만 그 우연한 시선? 아마도 내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른다. 주저하지 않고 코트를 잡고 보험 사무실로 직행했다. 접수대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최근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몇 초 동안 타자를 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네, 박민수 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비싼 플랜 중 하나인 고액 보험 계약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쇄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단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금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박민수는 특유의 가짜 친절함으로 나를 맞이하며 일어섰다. 심지어 내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다. 엄마, 피곤했을 거야. 일하느라 바빴지? 그 가짜 효도하는 어조. 그는 항상 무언가를 원할 때 그 목소리를 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분히 앉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박 대통령은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습니다. 내일 국립숲으로 작은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풍경도 바꿔보는 거지. 알다시피 리셋하는 거야. 김수연은 내 등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가짜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좀 짜증나게 했어. 정말 미안해. 이정희. 그냥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 도움이 될까 생각했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웃을 뻔했다. 만약 그 노트북에 있던 걸 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작은 연극을 진짜로 믿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대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갈게. 그들은 내 동의가 너무 빨라서 놀라 눈동자를 깜빡였다. 김수연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방으로 손짓했다. 좋아. 빨리 짐을 싸 일찍 출발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침실로 걸어가 문을 닫고 잠근 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앞에 빈 배낭을 쳐다보며 내 손은 천천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그들이 내일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나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시간을 세는 건 그들만이 아니었다. 다음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떠났다. 박민수의 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도시가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가 갈수록 모든 것이 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나무와 바위뿐 공기에 차가운 것이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다. 이상한 평화가 내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집중이었다. 그들은 도시 변두리 근처의 요단 주립 공원을 골랐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매년 등산객들이 신비롭게 사라지거나 절벽에서 미끄러지거나 표시 없는 길에서 길을 잃는다는. 그곳은 악명 높은 곳이었다. 좋은 명성은 아니었다. 박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착했어요. 그가 산기슭 근처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등골을 타고 날카로운 추위가 스쳤다.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김수연은 빠르게 팔을 내 팔에 감으며 길을 찢는 듯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희,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서 분위기를 망치지 마.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러 온 거잖아. 우리는 가파른 등산을 시작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며 하늘을 불타는 붉은 빛으로 물들일 때까지 말이죠. 마침내 정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경치 좋은 전망대에 도착해 쉬기 위해 멈췄습니다. 박민수는 근처의 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앉아서 숨을 고르세요.
그는 배낭에서 병을 꺼냈습니다. 전해질 음료예요.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받아 입술에 살짝 대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단 한 방울도 목구멍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을 내리자 박민수와 김수연 사이에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입꼬리에 걸린 자랑스러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완벽해. 내 가방에서 에너지 바 2개를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다. 너희도 뭔가 먹어야지. 긴 등산이었잖아. 그들은 주저없이 발을 움켜쥐고 포장지를 급히 뜯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빠르고 배가 고파서 내가 이미 옆면에 숨겨둔 작은 찢어진 부분을 눈치채지 못했다. 바위에 다시 앉아 깊은 숨을 내쉬는 척한 후 마치 기절이라도 한 듯 땅에 주저앉았다. 정확히 그 순간 김수연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정말로 마셨어. 너무 쉬웠어. 박민수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보험금 지급이 정말 필요해요. 그들이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시체를 숨기기 쉬운 어떤 숨겨진 장소로. 머릿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뒤에서 2번의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들은 땅에 누워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사실 나는 그 소위 전해질 믹스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진짜 트릭은 에너지 바에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안에 숨겨둔 같은 진정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들의 숨겨둔 것을 찾아내 조용히 일부를 빼냈고 오늘 글쎄 그냥 돌려주었을 뿐이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 제발. 너는 너무 순진해.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다봤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리고 배낭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길은 표시되지 않았고 지형은 험준했다. 어둠이 내리면 야생 동물들이 자주 출몰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일 뿐이다. 나는 한 걸음씩 내려가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산 아래로 거의 다 내려갈 때 희미한 소리가 내 길을 잡아당겼다.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약하고 깨진 울음소리였다. 나는 멈췄다. 소리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짙은 관목 사이를 헤치며 나아갔다. 거기 관목에 얽힌 채로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창백했다. 그는 내 나이쯤 되어 보였고 고통으로 인해 눈이 흐리멍덩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움을 요청해 주시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응급 서비스를拨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병원에서 나는 응급실로 그를 옮기는 동안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의사가 다가왔다. 그는 안정적입니다. 이제 위험은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그는 여전히 어지러워했지만 예상치 못한 힘으로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는 최현우 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최현우 그룹. 바로 박민수의 회사가 투자 요청을 위해 애원하던 그 회사였다. 어떻게? 흥미로운 일이다. 운명은 항상 적절한 시기를 기억한다. 연결고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최현우는 침대에서 말하며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만약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말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토닥였다. 그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건 항상 보상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운명의 작은 반전, 나만 알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었다. 떠나기 위해 일어나며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방은 이미 붐비고 있었다. 임원들, 비서들,
친구들이 그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최현우는 항상 리더로서의 조용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또 다른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풀어졌다. 가슴에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졌다. 박민수와 김수연이 그 산에서 무사히 내려왔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결국 박민수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하고 늙은 어머니가 사실 지역 등산 클럽의 오랜 회원이었다는 것을, 야생 생존 기술을 훈련받은, 응급처치에 능숙한, 그리고 그녀의 나이 절반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그날 밤 나는 아기처럼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빛이 부드럽게 베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침대 옆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긴급한 목소리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제 삽을 리지에서 등산을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제발 찾아주세요. 운영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즉시 구조대를 파견하겠습니다. 5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그들을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병원으로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을 끌었다. 결국 그들의 방에 들어섰을 때 박민수와 김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하고 지쳐서 폭우에 젖은 길고양이처럼 젖어 있었다. 박민수는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엄마, 어디 갔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척 눈을 깜빡였고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나요. 나는 바지 다리를 걷어올려 깔끔하게 감긴 발목 붕대를 보여주었다. 의사가 가벼운 염자라고 했어요. 김수연은 날카로운 숨을 내쉬며 숨을 가쁘게 쉬었다. 우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말이 안 돼요. 당신도? 나는 급히 손을 들어 그녀를 막으며 상처받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두 분을 사랑해요. 걱정으로 미칠 지경이었어요. 박민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만둬. 그는 패배감에 휩싸여 베개에 몸을 기댔다. 병원에서도 김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늘은 보스턴 로브스터가 먹고 싶어. 내일은 아마 아보카도 수프. 몸에 영양을 공급해야 해. 과거에는 그녀에게 간단하고 위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부드럽게 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 나는 그냥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풍부하고 뜨거운 닭고기 수프를 한 그릇씩 추가했다. 그녀는 그 수프를 즐겁게 마셨다. 나는 그녀를 침묵으로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이 퇴원할 날이 왔을 때 이 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다가왔다는 걸 알았다. 박민수는 희망에 차서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입구에 다가가자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았다. 여기서 일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시스템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안 요원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시스템이 맞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박민수는 얼어붙었다. 그는 회사 임원들에게 분노에 차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짧고 차가웠다. 귀하의 직위는 해고되었습니다. 귀하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망치로 맞은 듯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고 눈은 텅 빈 채 초점을 잃었다. 나는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힘든 하루였나? 좀 우울해 보이네요.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주먹이 쥐어졌다. 그러더니 말이 터져 나왔다.
정말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간인가? 왜 나를 해고한 거지? 나는 일어나서 다가갔고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무 낙심하지 마. 나한테 돈은 있어. 너희 둘 다 내가 책임질게.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실 두 분을 휴가에 보내는 건 어때요? 신선한 공기를 쉴세요. 어때요? 그는 놀라게 쳐다보며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박민수를 알았다. 그는 무료 혜택처럼 들리는 것에는 절대 거절하지 않았다. 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건 실제로 꽤 좋은 아이디어네요. 물론이었다. 김수연은 즉시 기운을 차렸다. 휴가는 완벽해요. 우리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에게 태국으로 7일간의 여행을 예약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선물이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친절의 행위였다. 나에게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최현우의 명함이 서랍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병원 퇴원 후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고 전화했다. 아직 저녁을 사야 해요.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감사하다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 명함의 금색 글자를 손가락으로 여러 번 따라 그었다. 가슴 속에 부드러운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수년간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아마도, 정말로, 내 진짜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걸까? 박민수가 태국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돈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돈을 송금했고 심지어 미소와 함께 덧붙였다. 부족하면 말해줘. 그 한 줄이 그들의 지출을 완전히 풀어놓았다. 수백만 원이 수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 명품 부티크, 럭셔리 스파 트리트먼트에 돈을 쏟아부었다.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더 보냈습니다. 기쁘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물건을 포장했습니다. 옷, 쓰레기, 그들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지역 기부센터로 보냈습니다. 가치 있는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 잠금 장치를 교체했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럭셔리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깨끗했습니다. 비워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청구서였습니다. 모든 식사, 모든 구매, 모든 럭셔리 소비는 한 이름 아래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차용인 박민수. 그 돈은 제 계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순히 모든 비용을 박민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설정했을 뿐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한도를 초과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 사는 방식이었죠. 저는 단순히 그의 예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뿐이죠. 그들은 내 돈이 그들의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민수의 전화가 급히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야? 이 청구서는 뭐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민수, 당신이 쓴 돈이에요. 갚아야 할 돈이에요. 그는 한순간 멈칫더니 폭발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인데 내 돈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내 엄마라는 걸 기억했어. 말해봐. 필요할 때 말고 내 눈을 바라보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한 적 있니?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문이 계속 울리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나무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엄마, 문을 열어. 들리니? 김수연의 목소리가 그의 뒤를 이어 날카롭게 울렸다. 이게 내 아들과 관계를 끊는 방법이야. 어떤 엄마야? 나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몸을 막아 문을 살짝 열었다.
박민수는 앞으로 달려들어 밀어내려고 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그의 눈이 번쩍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너희가 준 거잖아. 김수연은 팔을 교차시키고 비웃었다. 유로운 척하지 마. 우리가 너를 위해 내준 거야.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박민수에게 폴더를 던졌다. 보자. 등기권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나. 박민수는 폴더를 여러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안 될 거야. 김수연은 폴더를 빼앗아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여전히 내 이름이 써 있잖아. 우리를 속였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상속을 차지하려고 급히 서명했을 때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지. 내가 서명한 그 문서? 단순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일 뿐이야. 법적 계약서가 아니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축하하느라 마지막 줄을 읽지 않았으니까 전시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법적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닙니다. 박민수는 폭발했다. 그는 나를 강하게 밀쳤다. 나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는 거야? 나는 균형을 잡으며 차분히 서랍을 열고 다른 봉투를 꺼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내 생모는 내 결혼을 파괴한 여자야. 그녀가 너를 낳고 사라졌어. 내 아버지? 그가 한 일 때문에 내 삶에서 쫓겨났어.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키웠어. 내 이름, 내 집, 내 마음을 주었어. 내 빚을 갚아주고, 집을 사주고, 미래를 위해 돈을 썼어. 내가 넝커 가진 가족을 주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나? 박민수는 땅에 쓰러졌다. 마치 줄이 끊어진 것처럼. 아니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끝났어. 나는 너를 위해 충분히 했어. 이제 빚을 갚고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일어나 김수연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산에서 마신 그 술? 나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 너희 둘이 스스로 독을 마신 거야. 나는 그저 그 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거야. 그 말과 함께 나는 문을 닫고 나갔다. 밖에서는 박민수의 울부짖음이 침묵을 찢어발겼다. 진실을 마침내 깨달은 자의 날카롭고 부서진 울음소리. 너무 늦게.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의 가장자리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인생 내내 나는 정말로 좋은 어머니였다고 믿었다. 박민수가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그 뒤를 수습했다. 삶이 무너질 때 내가 그것을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저 그를 충분히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그가 결국 그 사랑의 일부를 돌려줄 거라고 믿었다. 나는 틀렸다. 사랑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결코 돌려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마침내 멈췄다. 저는 구멍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민수와 김수연 문턱에 쓰러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고 팔다리는 축 늘어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급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수년간 지방, 나트륨, 설탕으로 가득 찬 풍부한 식사, 그들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붕괴의 무게와 결합되어 마침내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들의 몸은 한계에 이르렀다. 나중에 의사는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성피로, 장기적인 약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박민수의 속삭임이 들렸다.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마, 미안해. 나는 잠시 멈춰서 머리를 살짝 돌렸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미안해야 해. 감사하지 않은 기생충이었으니까. 그러고는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다. 내 뒤에서 모니터의 경보음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방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유리 벽 밖에서 차분히 혼란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일부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단지 이미 떠나버린 이야기의 외부 관찰자일 뿐이었다. 아마도 나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결코 가지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최현우.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친숙하게 들려왔다. 너를 데리러 갈게.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 수년간 뭉쳐있고 상처받은 곳, 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눈시울에 남은 감정을 닦아내며 병원 주출구로 걸어갔다.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내 앞에 멈췄다. 나는 손을 들어 웃었다. 오랜만이야. 최현우는 운전석에서 미소로 답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승객석에 슬며시 앉았다. 최현우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방의 분위기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목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내 주변이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의 존재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마을의 아늑한 책 클럽 모임에 나를 데려갔고 지역 예술센터에서 도자기 클래스를 시도해보라고 부드럽게 권했다. 우리는 아침에 함께 산책했고 오후에는 함께 점심을 만들었다. 그는 몽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이 떠오를 때 어떤 것은 어두웠고 어떤 것은 아팠지만 그것도 공유하게 했다. 저는 집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말이죠. 과거의 죄책감과 의무의 전쟁터였던 주방은 이제 혼자서 요리하는 평화와 기쁨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뒤뜰에는 허브 정원을 심었습니다. 민트, 로즈마리, 라벤더, 햇빛 아래에서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최현우는 결코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 곁에서 조용히 인내롭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끔 우리는 현관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내 손가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너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뒀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어느 오후, 익명의 패키지가 도착했다. 안에는 내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최현우 그룹의 고위 인사 이동 관련 자료였다. 박민수의 이름은 모든 프로젝트 파일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나는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현우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신선한 커피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은 후 마치 평범한 날처럼 의자로 돌아갔다. 나는 컵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항상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 불꽃이나 박수와 함께 오지도 않는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간 후 조용히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의 손을 잡는 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60년의 삶 끝에 나는 마침내 깨진 관계의 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릴지?
내 노년이 동화 같은 로맨스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뒷마당에 앉아 오래된 재즈 레코드를 들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나무 뒤로 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정희, 최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사랑에 빠졌을지도 몰라요.